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많이 팔아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더 많이 팔았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해서 2조 1,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매도의 대부분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제하고 오늘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드디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7월달하고 9월달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미국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 올리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곳은 중국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잘한 나라 많겠지만은 이 주요국들 중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자꾸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풀어서 다시 경기를 좀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이 주요국들 다른 데서는 돈을 갖다가 지금 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돈을 풀고 있는데 이건 노내로 좀 합시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러시가 펼쳐지다 보니까 저런 금리 인상이 다시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그냥 보통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분이 했던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예전에도 뭐 정리 한번 해드렸죠.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 바로 폴 볼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한 일이 뭐냐? 미국의 기준금리 그래프를 보면은 이 꼭지점을 한번 찍은 이걸 갖다가 만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대부분 전 세계인들은 저분의 어떤 결단력, 강단 그런 것에 은총을 입어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분이 정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마 그때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토요일부터 올려버렸거든요. 그럼 급격하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살해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니 죽이뿐다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받아서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집 밖에 참 나가기가 무서웠던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기준금리를 저렇게 올려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그 농사 짓다가 보면은 작물을 갖다가 다 수확하고 나면 논을 한번 뒤집습니다. 논을 갖다가 이렇게 바깥을 해서 농가를 해서 뒤집어 버리고 흙을 뒤집어서 다시 퇴비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지력을 좀 보강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그 바탕 위에서 다시 자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이 올림으로 인해서 이 시간에 너무 무리하게 부채를 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그냥 거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집 경매고 다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그분은 빈털터리로 다 쫓겨나 버렸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의 이전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이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다시 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망했겠죠. 망한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 때려 죽인다고 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요즘 이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더 하고, 어쨌든 이때 저렇게 많이 된 게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회색으로 된 구간이 경기 침체로 지금 분석되는 기간인데, 1970년대와 80년대 초 이 집중적으로 이 네 번이나 이 몇 년 사이에 계속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5.1 파동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기름 가격이 6배나 올라버리고, 그냥 6배입니다. 6배. 1,000원 하던 게 리터당 1,000원 하던 게 6,000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나가면 한 2,000원 정도 구경한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거기 12,000원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이 5.1 파동 저런 때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기는 케인즈 경제 원리,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돈을 풀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돈을 뿌리고 계획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경제가 잘 흘러간다는 그런 케인즈 사상의 바탕을 둔 어떤 경제 원칙이 이때 다 박살나 버렸죠. 케인즈주의로 설명이 안 돼가지고 이때 이제 케인즈주의가 완전히 종말을 구했는데 그 종말을 갖다 선을 딱 끈 사람이 앞서 본 폴 볼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판을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바탕 위에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지난 시간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사실상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치면은 이 세계 전체 무역의 흐름은 많이 정체가 되어서 예전하고 못한 저성장의 시기라고 우리가 불렀다 아닙니까? 2008년 이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008년도까지는 고도 성장을 했었죠.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저성장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 기간에 사회주의가 다시 득세를 또 하게 됐죠.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뭐 케인즈주의도 문제점이 있듯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소외되거나 뭐 개천에 뭐 미꾸라지, 뭐 가재 이런 것들은 계속 가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좀 그래. 이런 분들은 계속 가재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이런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완하고자 다시 이제 사회주의 어떤 물결이 전 세계로 더 강타를 하게 됐다. 우리도 뭐 지난 5년 뭐 그런 경험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돈을 갖다가 이 기간에 민간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기간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들 다 경험했다시피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세례 뿌리 붓습니다. 이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도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세례 많이 뿌렸다 보면 돼요. 이때 전쟁도 있었잖아요. 자, 돈을 많이 뿌렸는데 어차피 지금 어떻게든 지금 돈이 많이 풀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색깔을 갖다가 좀 정리 좀 해서 다시 칠하면 이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냥 단순하게 금리를 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물가 인상이 지금 너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금리 올려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막 쪼리가 있는 거예요. 이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리면은 뭐 비듣는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 폴 볼커에 대한 분에 대한 이야기도 또 그리고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격하게 플라자 합의 때 완전히 박살나고 난 다음에 일본 자체 내에서 거품을 만들어서 날아가다가 거품이 빵 터지면서 이제 이 나락으로 예를 떨어지게 돼버렸잖아요. 일본도 이 거품이 터지면서 저를 박살을 나게 된 거고, 그래서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제가 많이 해드렸죠. 이런 거품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자, 저런 폴 볼커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심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세계 다른 국가들도 보면은 이런 거죠. 폴 볼커처럼 긴축을 해야 된다. 고강도 긴축을 해야 된다. 뭐 칼럼도 나오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까지 갈 일이 없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물가 대란 폴 볼커의 길 고심하는 하나. 이런 기사,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아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뭐,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읽고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단어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폴 볼커처럼 그런 일을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이때 이건 기준금리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기준금리 더하기에다가 은행에서는 이 파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이렇게 가상금리를 갖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서 매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금리를 이제 부여해서 돈을 받거든요. 그럼 이 기준금리보다 항상 실제 사람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것도 담보대출,
담보가 있는 1금융권, 여기서 만약에 신용이라면 이 가산에 대한 금리가 더 클 거고,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면 이 가산으로 붙는 금리가 더 크겠죠. 아마 2금융권, 3금융권도 이 조달 금리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 4%대 이렇게 담보대출 받는다 손 치면 신용대출은 5% 받겠죠. 이것도 1금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인데 만약 여기서 한 4배 정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4배 정도면 1금융권에서 담보대출 요걸 치면 5, 1, 2, 3, 4 그렇지. 4%에서 4, 5, 20, 한 20% 정도 40, 4, 4, 16% 정도 담보대출 16%, 신용대출 2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이것도 1금융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 3금융권이라 해서 무조건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금리를 딱 어느 정도 받도록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그 외 금리는 말도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 감당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4%, 5%에서 10, 갑자기 금리가 10%, 20% 올라가면은 그거 감당이 돼요? 대출 이자 감당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사람 엄청 많겠죠. 다 죽어본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폴벌크처럼 저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더 부자 되고요. 빚내서 집 사서 그 뒤에 따라간 사람들 있죠. 그냥 다 죽습니다. 그럼 그분들 죽으면 어떻게 되냐?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시 주워 먹겠죠. 또 그리고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이런 거 정부세 할 거고, 그럼 있는 사람들은 또 손쉽게 그런 걸 주워 먹을 거고, 가난으로 떨어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폴 벌크 자꾸 이야기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품, 빚, 유동성, 관리, 빚을 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빚을 낸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라. 그리고 주식 투자 하더라도 여유가 무리하게 하지 말고 여유되는 선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해라. 이 이야기 예전 동영상 찾아보면은, 또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두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부분이 전면으로 자꾸 거론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박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물량 내놓기 시작하면 더 큰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위기 대응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가에 달려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생판 모르고 감정에 따라서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이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들어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세상을 갖다가 기분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세상은 기분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판은 희한하게 돌아간다니까.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사람들의 현혹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이걸 갖다가 늘 지켜보기 때문에 똑똑하게 대해야 되고,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우리는 또 한바탕 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똑똑해야 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한 업종 보니까 일단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눈에 띄게 순매도한 업종이 바로 이 금융업입니다. 이 금융업 보세요. 이 금융업을 갖다가 저렇게 지금 많이 매도하고 있죠.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금융업 지금 거의 여러분들 변곡점 지표 같은 거 보면은 좀 찍고 내려오는 것들도 있을 건데, 금리 인상이 되면 이미 대출을 많이 뿌려놨고, 그러면은 거기서 앉아서 돈 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리가 우리가 요 정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어느 임계점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기준금리가 아니면 금리가 이 이상을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로 가서 오히려 역효과, 파산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파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이라고 때려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이 파산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가 가지고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융업,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업은 몰빵하면 안 된다. 굳이 하고 싶다면 이 포트폴리오 구색을 맞추는 선에서 들어가 있는 건 괜찮지, 금융업을 갖다가 몰빵하면 안 된다고 마감 시험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업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금융업 박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참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쁜 게 뭐냐면 예전에도 이런 적도 있었다니까. 저금리가 2008년도 이후에 오랜 동안 길어지니까 야, 이게 사회주의 사상에 쪄져 있는 애들이 어떻게 이야기한 텔레비전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씨 정부 부채 아무리 많아도 괜찮다 그거. 그 개인 부채가 아니고 뭐 정부인데 정부 부채 많아도 괜찮다고. 뭐 국가 부채 많이 내서 돈 풀어도 된다고. 이런 찌랄병을 했습니다. 지도 내라고 나나 풀어먹부자 번금은 다 퍼먹부자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금융업 저렇게 이제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 아닙니까? 금리가 올려서 이 가게들 부도나기 시작하고 돈 빌려준 금융업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부채가 뭐 작습니까?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도 뭐 통계가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들 여러분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마사지가 통계청도 통계를 갖다가 좀 마사지해서 사람들이 잘 못 보게끔 오판하게끔 그렇게 낸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기사들 보면은. 그러면 지금 국가재정도 지금 이게 우리가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지금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국가신용등급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등급에 있니 그건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IMF 때 우리나라 국가 등급이 한순간에 저렇게 투자 뭐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 맞죠?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 봤죠? 저거 전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한국을 부채로 문제 삼아서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죽음 물러가려면은 한순간에 죽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딱 정석대로 하면 됩니다. 부채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있으면 되고 주식은 부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금하고 주식 비중 잘 조절하고 이렇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검온도 우리가 좀 필요한 거고 그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야지. 뭣도 모르고 이 새끼들이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와 진짜 TV에서 나와서 그런 짓을 하는 전문가라고 무슨 박사라고 이념에 젖어서 말하는 거 앞뒤 대책 없이 이야기하는 애들 또 그리고 정치인들 뭐 부채 문제 안 되니 돈을 더 풀어야 되니 막 우습게 생각하는 애들 와, 저 새끼 진짜 얼굴 딱 보고 지금 밤에 때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새끼 미친놈인가 저거. 일부러 저러나 나라를 갖다가 망쳐먹으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이 금융업 하는 거 저거 좋게 볼 일 아닙니다. 폴벌 거 자꾸 넣는 것도 좋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그냥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이런 나머지다 보면은요 평상시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래도요 외국인들 쭉 매매를 한 거 보면 이번 일주입니다. 요거 매수했습니다. 운송장비 매수했고요. 그리고 화학, 의약품, 유통업, 전기가스 이런 거 매수해서 음식료 이런 거 매수를 했다니까요.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투자가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요. 그 종목으로 보면은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SO일 뭐 이런 거 있죠. 요 밑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좀 더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자 밑에 지금 현재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매수한 또 세력들이 이번 주 매수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DO 이 종목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아나페스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는 그렇지만은 그냥 가볍게 이런 신호들이 분석이 되면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적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위에서 침 찌르는 종목은 난 하지 말았잖아. 그래도 나는 진짜 심심해서 도저히 미치겠다 하면 돈 한 1억 투자하면 한 돈 10만 원이나 뭐 이럴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아르바이트 삼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현대 퓨처넷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자 여튼 이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서 뭐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런 금리 인상이 오게 되면은 바로 부의 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폴 벌커가 했던 것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분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있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지난 게시판에 보면은요, 이거 집중적으로 다뤄서 폴 벌커에 대해서 이야기됐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초기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가 다시 돈이 몰려들게 되면 파산의 위기가 뭐 생긴다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거품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이게 욕도 좀 들어가면서 생각 없이 빚내도 된다고 하는 거, 좌파 정치인들 하는 거, 그런 것도 저희 다루면서 욕 많이 들어 먹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하도 고발해서 노란 딱지도 많이 들어 먹었고, 뭐 그로 인해서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제가 본 제 주관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카페 회원도 유튜브 회원도 많이 줄었어요. 좌파 애들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욕도 들어먹고 뭐도 들어먹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러면은 빚낸 거 누가 갚아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거는 국가 부채도 문제가 되고요, 기업 부채도 문제가 되고요, 또 우리가 복지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줬죠.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이 세금을 걷어서 줄 때도 세금을 걷을 끼서야 주죠. 경기가 안 좋으면 걷을 돈이 없다니까. 그 말은 이 경기가 좋아서, 이분 얼굴에 뭐 해서 미안한데, 경제 규모가 이만큼 할 때 세금 10% 걷는 거 하고, 경제 규모가 사이즈가 경기가 안 좋아서 줄었을 때 세금 10% 걷는 거 하고, 이 거치는 세금의 규모가 다르다고요. 다르잖아요. 거치는 세금의 규모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어떤 생산적이지 못한 쪽으로 세금 만능주의로 세금을 더 올려서 다 뿌려댄다 손치면, 경기가 그나마 국가 사이즈가 있을 때는 이 세금을 이렇게 의지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데, 경기 위축이나 이렇게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돼서 파산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경제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때 세금을 똑같은 비중으로 걸어서 이만한 복지직은 다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경제 운영을 하면은 뭐 나라의 앞일을 보고서 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기업한테는 지속 가능한 뭐 이야기를 해대면서 나라 운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끔 자꾸 이렇게 가니까 속이 처벌 나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바르게 이야기하면 이념을 갖다 대가지고 뭐 니는 세금을 갖다가 가면 안 낸단 말인가, 뭐 내보다 작게 내는 애들이 뭐 지는 내고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금에 대해서 뭐 어떻고 뭐 세금 60만 원 놈 회사고, 근데 참 지난 몇 년간 참 힘들었습니다. 모르겠다. 일단은 지금 어렵습니다. 이번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들께 이 주의해야 될 동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카페 글 보면은 부채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 그런 유튜브 동영상, 또 그리고 카페 게시글 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